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이를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청력을 지킬 것입니까? 영국 런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학병원에서 9살 아이는 단 한 문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건 포기하셔야 합니다. 종양은 뇌 깊숙이 파고들어 청신경과 언어 중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했지만 그 대가는 소리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8,800km 떨어진 낯선 나라에서 전혀 다른 답이 도착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능은 지키고 종양만 제거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이 편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불가능을 원칙으로 뒤집은 사람들. 책임을 피해 돌아서지 않은 한 나라의 결정. 그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꼭 남겨주세요. 회의실 창밖으로 런던 템스강이 보이던 그날, 제 앞에 앉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감이지만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루시의 종양 위치상 청력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입니다. 나이는 58이고요. 런던에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30년째 일하고 있죠. 제 일이 뭐냐고요? 병원이 저지른 실수를 파헤치고 의사들의 과실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랑 의사들한테는 제가 악몽 같은 존재죠. 평생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정작 제 가족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전 완전히 무력했어요. 루시는 제 남동생 마크의 외동딸입니다. 28살 왕립음악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2023년 9월 어느 날 삼촌, 요즘 왼쪽 귀가 이상해요. 소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전화를 걸어왔죠. 처음엔 단순한 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더군요. 결국 MRI를 찍었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청신경 초종. 왼쪽 귀 안쪽 깊숙한 곳에 2.8cm짜리 종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뇌간에서 불과 3mm 떨어진 위치였어요. 의사는 말했죠. 조금만 더 자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하면 청력을 잃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마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누나, 루시를 살려야 해. 근데 음악가가 귀를 잃으면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더군요. 전 즉시 움직였습니다. 런던 내 최고의 신경외과 전문의 5명을 만났어요. 의료소송 30년 경력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는 전부 똑같았습니다. 청력 보존은 불가능합니다. 감마나이프도 이 위치에선 위험해요. 젊으니까 인공와우 이식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와우라니. 루시가 평생 연습해온 그 섬세한 음색을, 진동을, 배음을 기계로 대체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15년 전 제가 승소시킨 의료사고 피해자였어요. 그 사람 아들이 지금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면서 혹시 한국 병원에 문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한국? 런던의 최고 신경외과 의사들도 손든 케이스를 한국에서 해결한다고요? 전 평생 영국 의료 시스템의 기준으로 세계를 봐왔어요. 미국 병원들도 자주 실수하는데 아시아 병원이라니. 근데 마크가 말했어요. 누나, 그냥 한 번만 물어보자. 잃을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전 루시의 MRI 영상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다는 어느 대학병원으로요. 기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마크를 안심시키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영어로 쓰인 정중한 문장들이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청력 보존 가능성 70% 이상. 내시경, 경유 미세수술 및 신경 모니터링 병행. 다학제 협진 시스템 가동.
2주일 내 입국 가능하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 수립 예정. 70%라고요? 런던 의사들은 10%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전 그 이메일을 12번도 더 읽었습니다. 뭔가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오타가 있는 건 아닌가 계속 확인했어요. 근데 분명히 써 있더군요. 70% 이상.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이게 사기는 아닐까? 환자 유치하려고 과장하는 건 아닐까? 설마 실험 대상으로 쓰려는 거 아닐까? 변호사 30년 하면서 의료 사기 케이스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메일엔 과장된 표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담당 교수 이름, 치료팀 구성, 예상 입원 기간, 비용 견적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 결정했어요. 직접 가보자고. 2023년 10월 12일, 저와 루시, 그리고 마크, 셋이서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전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요. 아시아는 홍콩에 출장 2번 가본 게 전부였죠. 근데 인천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병원 측에서 보낸 차가 공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국말로 인사하더니 능숙한 영어로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께서 내일 오전 9시에 뵙자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전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가 정말 70년 전엔 전쟁으로 폐허였던 나라가 맞나? 지나가는 건물마다 유리와 강철로 반짝였고 도로엔 차들이 빈틈없이 흘러갔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건 내일 아침 그 한국 의사들이 정말 루시를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였으니까요. 호텔방에 짐을 풀면서 루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삼촌, 여기 믿어도 될까요?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거든요. 30년간 병원을 믿지 않는 게 제 직업이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 보자. 직접 확인해보자. 근데 그때의 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제가 보게 될 것들이 제 30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웬만한 대학병원들보다 깨끗했거든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조용했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줄 서 있는데도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신경외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의료진 사진들이 쭉 걸려 있었는데 각 사진 밑에 이름과 전공 분야가 적혀 있었어요. 신경외과 교수만 12명, 전임의가 18명, 간호사가 50명이 넘더군요.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한 여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김서연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키가 작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솔직히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런던에서 만났던 그 거만한 신경외과 의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루시 씨 MRI 영상 잘 봤습니다. 앉으세요. 김 교수가 의자를 권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어요. 루시의 뇌 영상이 크게 떴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청신경초종이 왼쪽 내이도에서 손해교각으로 자라고 있어요. 크기는 2.8cm, 뇌관까지 거리는 3mm. 런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어렵다고 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전 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까? 김 교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 교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하나 떴어요. 루시 씨 치료팀입니다. 집도인은 저고요. 신경 모니터링 전담 교수가 한 분, 이비인후과 협진 교수가 한 분, 마취과 전담 교수가 한 분, 병리과 실시간 판독 교수가 한 분. 수술실 간호사는 4명, 신경생리 기사가 2명, 영상의학과 지원팀이 3명입니다. 전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한 환자를 15명이 담당한다고요?
수술 중에는 1분마다 신경신호를 체크합니다. 청신경뿐 아니라 안면신경, 3차 신경 전부요. 만약 신호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해요. 중단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 교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신경전이 진폭 50% 감소 시 1분 대기, 70% 감소 시 수술 중단 후 재평가, 완전 소실 시 즉시 종료. 이건 뭡니까? 제가 물었죠. 단계별 중단 프로토콜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지난 15년간 2,300건의 청신경초종 수술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청력 손상을 막을 수 있는지 통계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전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런던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여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멈출지, 어떻게 판단할지 전부 문서화되어 있었어요. 그럼 수술 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정말 멈춥니까?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김 교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1순위지만 루시 씨는 종양이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 기능 보존이 2순위입니다. 만약 수술 중에 청신경 신호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수술을 끝내고 나머지는 감마나이프로 보완합니다.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런던에선 집도의 한 명이 전부 결정했어요. 수술실 안에서 그 의사가 신이었죠. 근데 여기선 시스템이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어요. 만약 실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김 교수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책임집니다. 프로토콜대로 진행했는데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예요. 그럼 전체 시스템을 수정합니다. 만약 프로토콜을 어겨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개인 과실이고요. 30년 동안 의료소송을 해오면서 이런 대답은 처음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항상 개인 의사의 면허가 기준이었어요. 그 의사가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전부였죠. 근데 여기선 시스템이 책임 주체였습니다. 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변호사 습관이죠.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이 프로토콜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김 교수가 즉시 대답하더니 간호사에게 뭐라고 한국말로 말했어요. 5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두께가 3cm는 됐어요. 루시 씨 케이스에 적용될 모든 프로토콜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전 그 파일을 받아들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걸 다 공개한다고요? 런던에선 이런 문서 하나 받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루시는 정밀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MRI만으로는 부족해요. 청력 검사, 전정기능 검사, 뇌간 유발전위 검사까지 전부 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이틀 걸릴 거예요. 전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죠. 마크는 계속 손을 비비작거리고 있었고요. 그때 옆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환자 한 명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걸어 나오더군요. 보호자가 부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조심스럽게 혼자 걸어 나왔어요. 간호사가 그 환자에게 한국말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환자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간호사도 웃었죠. 전 옆에 앉아있던 다른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수술하신 겁니까? 그 보호자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예, 사흘 전에 뇌종양 수술. 지금 퇴원 준비 중. 사흘 전에 뇌 수술을 하고 벌써 퇴원이라고요? 런던에선 일주일은 기본인데. 저녁 6시쯤 루시가 검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삼촌. 생각보다 안 좋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죠? 김 교수가 우리를 다시 진료실로 불렀어요. 화면에 새로운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 왼쪽 귀 고음역대가 이미 60dB까지 떨어졌어요. 한 달 전 영국에서 찍은 검사보다 10dB 더 나빠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종양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원래는 2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두려고 했는데.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술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전 즉시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앞당긴다는 겁니까? 5일 후. 다음 주 월요일. 5일이라고요? 겨우 5일 만에 뇌 수술을 한다고요?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수술대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 교수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톰슨 씨,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루시 씨 청신경은 매일 손상되고 있어요. 하루를 미루면 회복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희는 이미 준비됐어요. 5일 만에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보여드리죠. 김 교수가 전화를 들더니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다른 의사 3명이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소개하겠습니다. 신경생리 모니터링 담당 박진우 교수, 이비인후과 협진 담당 최민정 교수, 마취과 담당 이상훈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루시 씨 케이스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지금 당장요? 4명의 의사가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김 교수가 루시의 MRI 영상을 띄우더니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말이었지만 중간중간 영어 의학 용어가 섞여 있어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죠. 박진우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각도로 영상을 돌렸어요. 최민정 교수가 자기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죠. 이상훈 교수는 계속 메모하고 있었고요. 30분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토론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무도 화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했죠. 회의가 끝났을 때 김 교수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내시경 경유 미세수술로 진행합니다. 예상 수술 시간은 6에서 8시간. 신경 모니터링은 전 과정 실시간으로 하고요. 만약 중단 기준에 도달하면 즉시 멈춥니다. 그럼 종양을 다 못 떼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주일 후 감마나이프로 남은 부분을 치료합니다. 이 병원 감마나이프 센터가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지난해에만 1200건 시술했어요. 전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0건이라고요? 런던 전체 병원을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될 텐데. 루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제 귀를 살릴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루시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하는 말인데 루시 씨 같은 케이스에서 저희 병원 청력 보존율은 72.3%입니다. 72.3%.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말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전 받아온 프로토콜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의학 용어가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찾아가면서 읽었죠. 놀라웠습니다. 정말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수술 중 출혈이 500cc 이상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신경신호가 몇 % 감소하면 1분 대기한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라는 챕터도 있었어요. 거기엔 지난 15년간 발생했던 모든 돌발 상황과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케이스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실수를 숨기지 않았구나. 런던에서 전 수백 건의 의료사고를 다뤘습니다. 그때마다 병원 측은 실수를 감추려고 했어요. 기록을 조작하고 증인을 입막음하고 변명을 늘어놓았죠. 근데 이 파일엔 실패 사례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53세 여성 환자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 원인 모니터링 신호 해석 오류, 개선 사항 판독 기준 재정립. 실수를 인정하고 기록하고 개선했다는 얘기였어요.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문득 김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영웅이 필요 없는 시스템,
누가 수술을 해도 누가 모니터링을 해도 프로토콜만 따르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시스템.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5일 후면 알게 되겠죠. 루시의 귀를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전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30년간 병원을 의심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믿으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수술 전날인 일요일 오후 김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보러 오실래요? 시뮬레이션이라고요? 수술 연습을 보여준다는 건가요? 병원 지하 2층 시뮬레이션 센터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전 그냥 멈춰 섰어요. 실제 수술실과 똑같이 꾸며진 방이었거든요. 수술대, 조명, 모니터, 기구 전부 다요. 김 교수를 포함해서 의사 5명, 간호사 4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엔 사람 머리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데 안에 뇌구조가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었죠. 루시 씨 MRI 데이터로 3D 프린팅한 겁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실제 수술 전에 한번 해봅니다. 그들은 진짜 수술하듯이 움직였습니다. 김 교수가 내시경을 넣고 박진우 교수가 모니터를 보면서 숫자를 부르고 간호사들이 기구를 전달했어요. 중간에 김 교수가 여기서 신호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죠. 박진우 교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1분 대기 후 재측정, 50% 이상 회복 안 되면 중단입니다. 1시간 넘게 연습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했죠. 연습이 끝난 후 전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연습, 모든 수술마다 합니까? 복잡한 케이스는 전부 합니다. 수술실에서 당황하는 순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김 교수가 잠시 조용히 서 있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듯 수술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김 교수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 전쟁을 겪었어요. 그 후로 우리가 배운 건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싸우면 늦다는 겁니다.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해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쟁을 억제하듯 수술한다. 런던 의사들은 자기 실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근데 여긴 실력보다 준비를 믿었어요. 루시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촌, 무서워요. 전 루시를 안아줬어요. 나도 무섭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루시가 수술대에 오르는데 전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거든요. 30년간 법으로 세상을 통제해왔는데 이번엔 그냥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두려움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존중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향한. 월요일 아침 6시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시는 30분 전에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본 루시의 얼굴이 창백했던 게 자꾸 떠올랐죠. 수술실 문 위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수술 진행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켜져 있었어요. 옆에 작은 모니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간단한 진행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오전 9시 5분 마취 시작. 오전 9시 23분 절개 시작. 오전 9시 47분 내시경 삽입. 오전 10시 12분 종양 노출. 전 그 화면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마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오전 11시쯤 간호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종양의 60% 정도 제거했고요. 신경신호는 정상이에요. 얼마나 더 걸립니까? 제가 물었죠. 서너 시간 더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종양 핵심부에 가까워졌다는 거였죠. 청신경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전광판의 시계만 쳐다봤죠. 오후 1시 40분, 전광판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수술 일시 중단.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중단이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크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20분, 30분. 전 미칠 것 같았죠. 40분쯤 지났을 때 김 교수가 직접 나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였어요. 마스크를 벗더니 말했습니다. 신경신호가 60%까지 떨어졌어요. 프로토콜대로 중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지금 신호 회복 기다리는 중이에요. 10분 안에 80% 이상으로 돌아오면 계속 진행합니다. 안 되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감마나이프로 갑니다. 종양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20% 정도요. 거의 다 왔어요. 김 교수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긴 10분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전광판 글씨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수술 재개. 마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 다 말을 못했죠. 그냥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마스크를 벗고 우리 앞에 섰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마크가 주저앉았어요. 전 김 교수를 그냥 멍하니 쳐다봤죠. 종양 97% 제거했고요. 청신경 신호는 수술 전 대비 85%까지 회복됐어요. 남은 3%는 일주일 후 감마나이프로 처리합니다. 귀는 괜찮습니까?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금은 마취 때문에 확인 못해요. 내일 아침 깨어나면 청력 검사할 겁니다. 하지만 신경신호로 봐서는 보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30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법정에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죠.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실력이 정말. 김 교수가 제 말을 끊었어요. 제 실력이 아닙니다. 예. 오늘 수술에 15명이 참여했어요. 제가 한 건 그중 일부일 뿐이에요. 박진우 교수가 신경 모니터링으로 위험을 미리 알려줬고, 이상훈 교수가 혈압을 완벽하게 유지해줬고, 간호사들이 정확하게 기구를 전달해줬습니다. 그게 전부 맞아떨어진 겁니다. 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영웅이 되고 싶지 않구나. 중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제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프로토콜이 판단했죠. 신경신호 60% 감소, 1분 대기 회복 여부 확인. 그 순서대로 한 겁니다. 만약 회복 안 됐으면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럼 실패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실패의 기준이 다릅니다. 종양을 다 못 떼도 루시 씨가 기능을 유지하면 성공이에요. 의사가 영웅 되려고 무리하다가 환자 망치는 것보다 시스템 따라서 안전하게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전 이해했어요. 런던 의사들은 나는 최고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시가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건 수술 20시간 만이었어요. 런던이었으면 사나흘은 중환자실에 있었을 텐데요. 루시의 머리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김 교수가 들어와서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손가락 보이죠? 따라 해보세요. 루시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다리는요? 발가락도 움직였죠. 어지럽지 않아요? 루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하겠습니다. 김 교수가 청력 검사 기구를 가져왔어요. 전 숨을 참았습니다. 김 교수가 루시 왼쪽 귀에 이어폰을 끼우고 버튼을 눌렀어요. 소리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3초쯤 지났을 때 루시 손이 올라갔습니다. 들려요. 루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지만 들려요. 그 순간 마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그냥 말을 잃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시는 매일 회복했어요. 처음엔 고음만 들렸는데 3일째부터 중음도 들리기 시작했죠. 5일째 되던 날 복도를 걷던 루시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삼촌. 루시가 저를 돌아봤어요. 삼촌 발자국 소리. 왼쪽에서 들려요. 방향까지 구분한다고요? 전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신경이 살아있었으니까요. 저희는 죽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루시 씨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그날 오후 전 처음으로 김 교수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평생 병원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의사들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는 병원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의심받지 않으려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믿음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온 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였구나. 그리고 여기는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루시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마나이프 치료까지 전부 끝낸 상태였어요. 마지막 청력 검사 결과 왼쪽 귀 청력이 수술 전 대비 92%까지 회복됐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루시가 말했어요. 삼촌, 나 다음 달에 연주회 해요.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루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김 교수가 우리를 배웅했어요. 잘 가요.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오세요. 전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시스템 만들고, 프로토콜 만들고, 실수 기록하고. 그냥 실력 있는 의사 뽑으면 안 됩니까? 김 교수가 잠시 창밖을 보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죠. 그때 깨달은 게 있대요. 영웅 한 명으로는 나라를 못 살린다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다 같이 살아남는다고. 의료도 똑같습니까? 네. 천재 의사 한 명보다 평범한 의사 100명이 실수 안 하는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저희는 그걸 믿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70년 전 이 땅이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전 변호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병원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스템이 없어서 실수한 거면 고소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있는데도 어긴 거면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작년에 런던 의료계에 제안했어요. 한국 병원 시스템 좀 배웁시다.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근데 루시 케이스를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지금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한국식 프로토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전 그 자문을 맡았어요. 루시는 지난달 왕립음악원 졸업 연주회에서 독주를 했습니다. 객석 맨 앞에 앉아서 들었어요. 루시가 바이올린을 켜는데 음색이 살아있었습니다. 연주 끝나고 루시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이 연주를 한국 의료진분들께 바칩니다. 그날 전 객석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병원과 싸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압니다. 진짜 용기는 영웅이 되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지혜라는 걸.